지금 경제 다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그렇진 않죠. 뭐 엄청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비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백신 지금 뭐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 올해 정도는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죠. 세계 경제가 K자형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K자형 회복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게 K자형 회복이죠. 보면 어때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튼튼했는데, 신흥국들은 위기에 더 취약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 제외하고는 국가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은 둘째시고, 뭐가 문제예요? 국가별로도 K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더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자꾸 비투 영끌 조심하라고 하는 게, K자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무너져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너지면 바로 파산이죠. 근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돈을 다 자산시장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시장에 유동성을 100을 불어넣으면 200이 되죠. 그랬을 때 200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다 떨어져서 막 이 사람들 다 팔고 막 50까지 떨어졌는데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죠. 그런데 보통 정보가 빠른 부자들이 이렇게 자산시장에 모인 유동성을 가져가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빚까지 내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비투족들 보면은 뭘로 빠져요? 이자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이익 보는 사람들도 있죠. 순이익, 이익 중에서. 근데 요게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거품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죠? 곡물, 유가. 기본적인 가격이 오르더라. 식량. 왜 올라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유가가 오르는 게 무슨 문제다? 유가가 오르면 식량값이 안 올라도 오르죠. 유통 때문에. 계속 오르면은 배달, 택배, 단순한 것부터 도매에서 소매로 가는 것까지 다 유통 과정상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달구지로 실어가지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트럭 혹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 배나 비행기 이런 걸로 가지고 오는데 뭘로 움직여요? 석유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됐다 하는데 K자로 회복되고 있죠. 자, 반도체나 이런 것도 회복되고 있는데 여행이나 관광 이런 쪽은 아직도 굉장히 침울하죠. 그 다음에 자영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빨리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돼야지 조금 더 내수시장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테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바이러스라는 게, 특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잡힌다고 생각하는지 우습죠. 그런데 예전에 심 교수형 부동산 쪽 이야기할 때 6개월 내로 잡히고서 그 다음에 자산시장 폭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안 잡히죠. 안 잡히고, 안 잡혔기 때문에 저금리가 유지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너무 많은 유동성을 풀 수는 없죠. 여기에 플러스로 한 2012년부터 미뤄왔던 바젤3를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 작년 9월부터 바젤3 큰 은행들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대출도 받기 힘들어지고, 그렇죠? 대출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자영업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가격은 계속 오르죠. 식비 오른다는 거, 당연히 똑같은 금액을 번다면 식비가 올라가면 엔겔 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없는 사람한테 가혹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다시 증가세 하고 있는데, 아직 백신 나와도 확실히 어느 정도 진짜 대부분이 면역력이 생겨야죠. 백신 맞고. 그래야지 좀 뭐 마스크도 벗고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백신 맞아서 줄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늘어났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더라. 일단 종식될 때까지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2차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잘 하고 있다가 거리두기 풀어주니까 미쳐 날뛰고 있었죠. 그래서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술집 가서 여러 군데 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변종 코로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종 코로나는 백신이 100% 먹힌다고 확인할 수 없죠. 거기다 전파력은 더욱 강력하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백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느낌은 있다 하더라도 진정된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가장 힘든 사람들은 어떻다? 밑에서부터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 무너질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소수 부자보다 대다수 서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소수 부자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서 유동성을 늘려서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소비가 감소되고 이들이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뭐 자산시장 거품이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더라도 한계는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게 뭐 서민들도 지금 빨리 가서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금 사라, 비트코인 사라 이야기하면서 화폐는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지 마라. 현금은 쓰레기다. 무조건 모든 공부고 뭐고 일단은 지금은 자산에 박아놔라. 현금 가치 뚝뚝 떨어지니까. 왜? 세계적으로 돈풀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돈풀기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 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몸이 안 움직이니까 각성제 맞고 진통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리먼 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돈풀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보니까 이번에도 바로 돈풀기는 들어갔죠.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아픈 거 버티고 어느 정도 충격 가서 버블이 어느 정도 꺼진 뒤에 돈풀기가 들어갔으니까 돈풀기가 효과를 본 거지만 지금은 어때요? 버블 꺼지기 전부터 너무 빨리 대응한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회복이 안 돼요. 돈풀기에 익숙해져서. 문제는 여기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멈추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벌써 금리가 발작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1조 9천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아니 돈 풀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뭘로 공급하겠다? 채권 발행으로 공급하겠다. 채권 발행하게 되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 축소를 안 하겠다 말하고 있는데 파월도 금리 인상 없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국제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계속 푸느냐, 1조 9천억 달러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확 풀고 안 풀고 있었죠. 예전 수준으로 저금리만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맨날 화폐가치 떨어진다고 빚이 풀린 것은 결국엔 다 그 빚은 다시 은행으로 회수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맨날 유동성 장세 이야기를 한 거죠. 자산시장 거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풀어지길 바라죠. 그리고 본인이 차익 실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하면서 계속 돈을 풀어주길 바라는데 일단은 무제한 RP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멈췄고 저금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유동성 장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는 몸 회복할 동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동성이라는 마약을 맞고 있는 건데 계속 맞으면 마약 중독자가 되죠.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저금리 계속 유지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왜? 단기금리는 어차피 기준금리 따라가는 거고 장기금리는 어때요? 시장을 반영하죠. 근데 시장에서 코로나는 지금 뭐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초창기에 막 사람들 대응할 줄도 모르고 그때보다는 지금은 마스크도 있고 백신도 있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채를 매도하죠. 국채를 매도해서 어디로 가요? 회복이 기대되면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흐르죠. 그래서 위험자산을 매수하게 된다. 그럼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또 유동성을 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채 가치가 하락하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연준이나 이런 데서 우리 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 유동성 장세 유지할 거야. 긴축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돈이. 국채금리 상승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중금리가 상승하든가 아니면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위험자산이 무너진다. 유동성으로 풀어서 만들었던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다시 채권으로 유동성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 금리 상승하니까 어디까지 타격 가요? 신흥국들. 코스피도 떨어졌죠. 신흥국들도 자금 이탈하고 있다. 금리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신흥국 위험하고 한데 여기가 수익률이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가격 대비.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면서 조금 수익률은 덜하더라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 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 이야기하고 있는 테이퍼링 뭐예요? 자금 회수죠. 그래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 물론 급격한 회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빨리 회복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중국에서 자금 엄청나게 빨리 회수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기업들 디폴트 시켜서 기업 부채 줄이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탈바꿈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경고 들어왔습니다. 주식, 부동산 모두 최소 15% 추락 가능성. 그럼 채권으로 가면 되겠구나. 근데 뭐라 그래요? 국채금리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버블이기 때문에 이만큼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술주나 대형주 등이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그리고 급등한 주택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편이죠. 주택 버블은 어디 가서 안 밀리죠. 뭐 홍콩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서울보다는 거품 더 꼈구나. 이 정도 하는 거지. 뉴욕이나 뭐 런던, 도쿄 이런 데보다 부동산 거품으로 꿀리느냐? 어디서 꿀리지 않죠.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최소 15%예요.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15%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기준금리 상승도 언젠가 몇 년 후엔 일어날 텐데 23년까지 안 하겠다지 그 뒤에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아니죠. 그렇다면 2, 3년 뒤에 거품이 꺼진다는 건데 그 전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유지한다는 게 그때까지 경제가 안 살아난다는 뜻이고 실물 경기는 침체된다는 뜻인데 자산시장이 회사가 그보다 거품이 더 끼는 게 이상하죠. 지금 그래서 대형주들 주가 보면 어때요? 또 저점이다 하고 몰려오긴 하지만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죠. 최고점 대비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이런 데 다 마찬가지죠. 결론, 과거에 비해서 고점이라고 경고가 심해졌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보수적 투자로 인해서 일명 가치 투자라고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더 위험 경고를 심하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워렌 버핏도 그랬고 레이 달리오도 그랬고 그다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위험하다. 머스크보다 돈 많지 않으면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위험 경고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물 경기는 수치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수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죽어가건 말건 그냥 대기업들한테 돈 계속 풀어가지고 하면은 수치는 회복이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예 투자를 안 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은 공부해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빚내서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이.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세계 경제가 위험하든 아니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중독 현상처럼 투자를 들어가고 있다. 도박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잘 훑어보시고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 있는 빚 없는 빚 끌어가지고 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살 때냐 이렇게 보기에는 나중에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